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공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행인 거는 엄마들 공부가 아니라 아이들 공부. 조금은 이제 부담이 덜 하시겠죠. 엄마들은 공부를 잘 하셨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시는데, 예, 지금은 이제 엄마가 공부를 잘하고, 못했고,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관점을 다르게 생각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이렇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중요한 세 가지를 해요. 우리가 일단 놀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놉니다. 물론 이제 기구, 그 다음에 걷고 이런 것들이 그 아이에게는 노동이 되긴 하는데, 일단 저희가 보기엔 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놀아요. 놀고,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일을 하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하게 됐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인생이 너무 싱거워져요. 예를 들어서, 일하고 공부만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놀기만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놀고 일하기만 하면은 이 일을 언제까지 할지 잘 모르게 되거든. 문화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고 공부만 하면 생산성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놀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공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편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편견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편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만하면 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에 대해서 편견이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또 공부에 대해서 또 너무 오만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공부는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라고 해서 편견을 가져도 안 되고, 공부 꼭 해야 돼,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오만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인간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이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처럼 사랑의 편견을 가지면 내가 딴 사람을 사랑을 못하고, 내가 너무 교만하면 오만하면 딴 사람이 나를 사랑 못하는 것처럼 공부에 대해서 편견과 오만을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요. 일과 공부, 놀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나는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걸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는 어떤 걸 어려워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럼 무엇을 즐거워할까, 이걸 동시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들어갈 텐데요. 공부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학교 아이들 보내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개구진 아이들은 엄마 나 놀러 갈 거야, 공부하러 안 가,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이제 혼을 내죠. 놀러 가기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거지, 놀러 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경계와 융합을 이야기했냐면요. 아이들은 이 노는 거하고 공부하는 경계가 모호해요. 노는 게 공부하는 거고 공부하는 게 노는 거가 되거든요. 되게 융합적이에요. 딱 선을 그어서 이거는 공부하는 거고 이건 노는 거야, 이 부분이 경계가 딱 거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계가 그어져 있는 부모가 공부를 시키게 되면 자꾸만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이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그러니까 개념을 만들어 드릴 텐데요. 제가 공놀이 학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공부를 하러 가기도 하지만 놀러도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춘기 학생들한테 학교 왜 가니? 그러면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그래요. 공부하러 간다는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있겠죠. 근데 친구 만나러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서 공부하겠어요? 놀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사춘기 청소년기 아이들은 학교가 친구를 만나는 사교의 장이 되고, 학교에 가서 노는 놀이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학교 가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춘기 아이들이 친구를 만나러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놀다가 우연히 어떤 걸 배우는데 자기를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가 야 우리 한번 공부 좀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친구하고 어떤 연합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공부와 놀이를 딱 구분하게 되면은 아이 머릿속에는 고정관념이 생겨서 공부는 되게 통제적이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학교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 수진이는 학교로 왜 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공부하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부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뭐 쉬운데 엄마 놀러 가요. 그러면 그래 학교 가서 어떤 놀이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시면서 그 놀이가 그렇게 재밌니?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 포커스가 맞춰진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약간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게 어머 진짜 재밌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재미없어도 진짜 재밌다. 애들이 재밌는 게 우리가 재밌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재밌기 때문에 우린 재밌다고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하고 학교를 즐겁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놀러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셔서 그렇지 학교는 공부도 하러 가고 놀러도 가는 곳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공놀이 학교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 아이가 상당히 수용성이 생기면서 엄마 말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놀러만 가지 않고 공부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엄마가 간접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놀이 학교 잘 갔다 와 이렇게 하면 아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 갈 때 기분 좋게 가기 때문에 행동들도 긍정적으로 하게 되고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듣게 되고 공부를 할 때 집중도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공부를 꼭 학교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의 개념과 공부의 개념을 잘 연결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아이들하고 공부를 즐겁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는 공부도 하는 곳이지만 놀러도 가는 곳이다. 이렇게 부모님들도 개념을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 개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학교를 편하게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놀이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연합이 필요해요. 엄마는 공놀이 학교라고 보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가 놀이를 하려고 그럴 때 학교 공부하러 갔지 놀러 왔어 이러면 이제 곤란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같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공유해야 되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그걸 꼭 공부로만 생각하지 않고 놀이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병행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하는 부분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생님들이 하실 부분을 우리 엄마들이 배워서 집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학교에다 전달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널리 퍼칠 수 있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시장과 슈퍼마켓 놀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장 놀이, 슈퍼마켓 놀이를 하자 그러면은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요. 뭐 팔 거야? 누가 주인 할 거야? 누가 물건 사는 사람 할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이거를 발전시켜서 아이들에게 그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장 놀이하고 슈퍼마켓 놀이를 하는데 그러면 얼마너치의 물건을 팔 거야? 그리고 그러면 돈이 얼마가 필요해? 그래서 전체의 어떠한 틀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이러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돈이 많고 물건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 혹은 물건은 많은데 돈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물건은 많은데 돈이 적으면 물건이 남죠. 그러면 세일을 하잖아요. 그럼 물건값이 떨어지잖아요. 반대로 물건이 적은데 돈이 많아요. 그러면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많고 돈은 많으니까 주인이 배짱을 튕기겠죠. 안 팔아요. 10원에 그러니까 100원에 팔던 걸 안 팔아요. 200원 줘야 돼요. 그럼 물건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같이 설정해 놓고 아이하고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돈을 만들고 물건 팔 거를 만들어서 가격표 붙이는 거를 이제 서로 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그래 우리 슈퍼마켓 놀이하자 그냥 단순하게 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어프로치를 처음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전체를 생각해 보자. 물건을 어떤 걸 팔 거고 얼마나치 팔 거고 돈은 얼만큼 준비할 건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아이들은 놀이인데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엄마가 시장 가서 물건이 비싸다는 거는 물건이 적은데 돈들이 많고 돈이 필요한 거에 비해서 물건이 적다는 거구나. 이러한 개념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중학교 가서 경제 원리에서 배우면 이 부분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물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놀이식으로 다가가는데 어른들은 조금 그거를 도와줘서 발전된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과 슈퍼마켓 놀이를 그런 식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데, 근데 시장하고 슈퍼마켓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시장하고 슈퍼마켓하고는 뭐가 다를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하나씩 얘기를 하게 되죠. 시장은요, 물건 살 때마다 돈을 내요. 그다음에 슈퍼마켓은 다 사서 한꺼번에 돈을 내게 돼요. 그리고 시장은 양이 많아요. 근데 슈퍼마켓은 조금씩 팔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 우리 집은 시장이 맞을까? 슈퍼마켓이 맞을까? 그러면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 해결력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개별적으로 낼 때랑 다 산 다음에 여기 한꺼번에 그 캐시어한테 이렇게 그 돈을 받는 분에게 돈을 내는 거는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까?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아이가 틀린 말을 해도 그 부분을 그럴 수 있겠다고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작은 현상을 통해서 사고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공부한 거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배웠는데 생각을 못 하게 되면 그걸 쓸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아이들은 이거를 하면서 놀이한다는 생각을 하지 공부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중학교 때 공부를 하게 됐다. 그러면 정말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놀이와 공부의 경계를 너무 지으면 안 되고 융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동화 얘기를 하죠. 아이가 만화를 너무 좋아해요. 게다가 또 이렇게 만화 영화는 더 좋아해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만화 영화를 너무 많이 보면 우린 통제부터 들어가잖아. 그만 봐라. 그만 보랬지. 이제 공부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코 아이는 이제 그 마음을 금방 바꿀 생각이 없죠.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우리가 조인트 어텐션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관심을 갖는 거야. 만화 영화가 도대체 어떤 거야? 한번 앉아봐봐. 그러면서 네가 요즘 보는 만화 영화는 어떤 거니? 그러면서 이제 만화 영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 그건 누가 쓴 거야? 그러면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게 그 얘기할 기회를 주면 신이 나서요. 그 대신 반응은 해줘요. 어머, 네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재밌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재미있어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만화 영화를 네가 좋아하는데 만화 영화에 뭐가 좋은 거야? 이야기가 좋은 거야? 아니면은 계속 뭔가 장면이 바뀌는 게 좋은 거야? 이런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한다 했을 때 반응을 해주면서 그럼 그 만화 영화는 맨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글을 써서 그 글 쓴 거를 그렇게 만화로 만든 거니? 그러면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건 엄마가 가르쳐 줄게. 만화 영화는 각본이 있어. 그래서 이 극본이 있어서 그 극본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너가 본 영화는 누구누가 쓴 것 같더라. 그러면서 아이가 관심이 있는 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너가 만화 영화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만든다면은 어떤 만화 영화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뭐 기상천외한 말들을 하죠. 별 얘기를 이제 다 해요. 또 이제 그룹방 같은 만화를 만들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일단은 그래?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만화 영화를 만들려고 하면은 무엇부터 해야 될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아까 얘기했던 극본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극본을 길게 못 쓰니까 우리 7개만 만들어 보자. 그래서 7개의 어떤 쪽을 만들어서 글을 써가는 거죠. 혹은 그거가 힘들면 동화 이야기를 7개를 나눠서 하거나 아주 쉬운 것부터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 부분을 자기가 좋아했던 건데 거꾸로 이제 또 아이가 극본도 알게 되고 쓰는 연습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극본을 가지고 만화 영화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림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1에 해당되는 그림 그리고 2에
이해에 해당되는 그림 그리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만화 영화는 이 한 장면이 나오려면 여러 개 그림을 그려서 빠르게 돌아가는 거래.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아이는 만화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만화 속에 숨겨진 여러 가지 작업들을 보게 되고 만화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만화 영화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공부식으로 배우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희곡을 공부할 때 뭐가 이렇게 말이 어려운지 상당히 어려워서 아 희곡은 재미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희곡을 배웠다면 희곡 작가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나 결정이 돼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공놀이라는 우리가 개념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어프로치 부분에서 즐겁게 다가갈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가 슈퍼마켓 놀이도 하고 만화 영화 놀이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프로치는 처음에 이렇게 공부에 다가가는 것은 경계를 좀 무너뜨리면서 즐겁고 가볍게 가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야지 공부에 대한 편견이나 오만한 태도를 우리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싹 제거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면 되냐면 현상 진술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질문을 3개를 이제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난 오늘 무엇을 했나? 그 부분이랑 난 오늘 무엇을 하지 않았나? 이 부분이 어떤 거를 변형한 거냐면요. 오늘 수업 시간에 장난치지 마. 이거랑 그 다음에 오늘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어. 필기 잘해. 이거를 이 말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일단 귀를 막게 돼요. 이렇게 지시적인 거에 대해서 아이가 거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말을 바꿔서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엄마 아빠가 얘기해 주잖아요. 학교에서는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하는 거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아이가 싫어하니까 질문을 이걸로 하는 거죠.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안 했니? 그러면 이제 애가 엄마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엄마 나 오늘 장난 안 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 장난을 안 쳤어? 그러면 이제 아이가 엄마 나 장난을 안 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 나 근데 오늘은 장난쳤어요. 그럼 그것도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장난쳤어? 오늘은 장난친 날이네?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무엇을 했어? 엄마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집중해서 들었어? 이렇게 반응을 해줘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오늘 무엇을 했니? 무엇을 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엄마 수업 시간에 공부를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속이 불편하겠지만 오늘은 공부를 안 했어? 그 애가 되게 이상할 거예요. 그러나 아이의 고정관념을 깬 자체가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갖는 태도를 바꾸는데 어떤 트리거가 돼요. 어떤 이렇게 자극제가 돼서 그 아이의 태도를 바꾸게 되거든요. 아니 이거를 한 달 동안만 해보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이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아 내가 맨날 공부 시간에 장난을 치고 있구나.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이번에는 오늘은 공부를 했어요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 행동을 스스로 수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지혜롭게 근데 엄마의 의도가 드러나면 안 돼요. 아빠의 의도가 이 말 속에 묻어서 막 전달이 되면은 아이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러면 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눈치 안 채기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어떤 상태인지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오늘 수진아 무엇을 안 했니 학교에서 그 다음에 수진아 오늘은 무엇을 했니 그러면 아이들이 저절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애만 하면 안 되죠. 곤란하죠. 이제 엄마도 하시는 거야.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뭐를 안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 보내면서 내가 뭐를 했지? 그러면서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고백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수진아 오늘 엄마는 청소를 했어. 그 다음에 오늘 엄마는 빨래를 안 했어. 혹은 엄마가 오늘은 해야 될 거를 뭐가 있다. 그럼 그걸 안 했어. 또 이거를 했어. 그러면서 엄마도 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표현도 하지만 엄마도 스스로 수정을 하지 않겠어요? 교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안 했는데 속으로 내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 아이한테 고백을 하는 거죠. 어저께는 이거를 안 했는데 오늘은 이거를 했어. 어저께는 테레비를 봤는데 오늘은 테레비를 안 봤어. 절대로 뭐 좋다 나쁘다 반성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부모님들도 그걸 적용하게 되면 특히 써가기까지 하게 되면 나중에 쓰다가 민망해갖고요. 야, 오늘은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자체적인 반성이 돼요. 그러면 누군가 타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즐겁게 할 수가 있게 돼요. 사람은 독특해서 누가 지시하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내가 알아서 하면은 되게 동기화가 되고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너는 무엇을 하고 싶었니? 그 다음에 오늘 너는 무엇을 하고 싶지 않았니? 아까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행동한 거에 대해서 진술하는 거랑 내 욕구를 진술하는 거랑은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묻는 거죠. 오늘은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싶었어? 그러면 유치원에서 무엇을 하고 싶었어? 그러면 줄줄줄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아까 답한 거하고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고 싶었는데 장난을 안 친 거구나. 그걸 연결할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장난을 치고 싶어서 장난을 친 거구나.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속마음까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속마음을 고백해봐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너는 오늘 무엇을 하고 싶었어?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 말 하는 자체로도 상당히 만족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지 않았어? 이 얘기를 하면은 또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발 비가 많이 와서 학교를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많고, 시험 전날 전쟁이 나가서 내일 시험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아요. 근데 그 말을 했더니 아니 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으면, 그러면 진짜 싸하고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만약 선생님이 맞장구를 쳐주면 너무 좋겠죠. 선생님 내일 시험인데 그냥 내일 전쟁이 나서 시험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도 그래, 나도 내일 학교 안 나왔으면 좋겠어. 니네들 덕분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걸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기분이 가벼워지고 불편한 감정이 해소가 되면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부분에서 만족하잖아요. 그럼 그 말 해준 선생님의 수업은 다음에 잘 듣게 돼요. 그런데 니들 뭐 하는 거야 이러면은 그 수업은 재미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의 욕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공감을 쳐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공감을 해준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을 해주는 데 상당히 좋은 질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기 싫은데 한 거는 뭐야? 그 다음에 오늘 하고 싶은데 못한 것은 무엇이니? 이게 그 말이 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얼마나 내가 나를 조절하고 의지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혹은 못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엄마, 나 오늘 사실은 공부하기 싫었는데 공부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 오늘 실은 내 친구랑 수업 시간에 장난치기로 했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선생님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못했어요. 내일 할까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야? 이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야, 오늘 장난치려고 했는데 선생님 너만 뚫어지게 봐가지고 장난을 못 쳐서 좀 아쉬웠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애가 장난을 더 치고, 너 장난치지, 내일이라고 치지 마, 이런다고 장난을 안 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인간적인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이제 자꾸만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신이 나서 엄마한테 자꾸만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엄마, 나 실은 너무너무 졸렸는데 참고 수업 들었어요. 자고 싶었는데 안 자고 수업을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너 수업 시간엔 졸지 말고 공부해야 돼 해서 안 졸은 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이제 무엇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냐면요. 공부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도적 학습 나와서 아무리 그거를 적용해봐도 잘 안 되거든요. 이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주도적으로 되겠어요. 자기 통찰이 안 되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조절을 못하고 자기 행동을 조절을
못하는데 주도적 학습법이 아무리 잘 나오고 그다음에 아주 명확하게 제시된다 하더라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6개의 질문 속에는 정말 심오한 정말 목표가 담겨 있는 거죠.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즐겁게 하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무엇을 찾게 되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거구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좀 참아야 될 게 있구나. 노력해야 될 게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 진술 부분은 아이들 공부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작업인데요. 그 아이하고 부모하고 공동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가 공부를 꼭 같이 해서가 아니라 아주 쉬운 거부터 기분 좋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는 어떤 거가 있냐면요. 슈퍼마켓을 장 보러 아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장 보러 갈 때 엄마 장 보고 빨리 갔다 올 테니까 너 이거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거 거의 안 해요. 주로 엄마가 나갔으니까 우리가 놀 거를 놀아야겠다.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니까 제가 이제 둘이서 너네 이거 하고 있어. 엄마 이렇게 장 보고 올게.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배를 누르거나 그냥 따고 이렇게 들어올 때 막 탁탁탁탁탁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뭐 상상이 그려지죠. 뭐 테레비 끄고 뭐 하고 막 정돈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아는 척을 할까 하다가 모른 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빈번하길래 엄마가 너네들 테레비 본 걸 안다 그랬더니 안 봤대요. 그래서 테레비에 가서 손을 댔죠. 뜨뜻하죠. 뜨뜻하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선풍기로 이제 TV를 이렇게 식히고 막 물수건으로 막 닦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내가 장을 보러 갈 때 놀라고 하는 게 낫지 장 보러 갈 때 공부하라고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장 보러 갔을 때 공부하라 소리는 안 해요. 그리고 장을 같이 보러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장을 이제 같이 보러 가는 거죠. 같이 보러 가면서 엄마가 오늘은 뭐뭐 살 건데 뭐 1에서 뭐 10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3개는 니네가 골라. 나머지는 엄마가 고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카트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우리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이제 각자 장을 보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건을 이렇게 사와서 이렇게 꺼낼 때 그러는 거죠.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골랐을 때 너는 이거를 왜 골랐어? 그러면 엄마 2개, 뭐 2+1이라서 이거 하나 골랐어. 그러면 너는 가격을 싼 거를 고른 거구나. 그 다음에 엄마 2+1이 있고 이게 있었는데 이게 좋아 보여서 샀어요. 그럼 너는 질을 선택했구나. 근데 뭐가 좋아 보였어? 그래서 아이들하고 아주 쉬운 것부터 장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장을 볼 때 아이들에게 일부분을 고르게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엄마가 이제 골라서 같이 장을 봐서 풀으면서 같이 했다는 느낌 때문에 풀 때도 같이 풀게 되거든요. 그때 아이가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돼. 엄마가 이거 혼자서 장을 봤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너희가 도와줘서 장도 빨리 보고 쉽게 볼 수 있었어.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아이가 물건 고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것 때문에 이걸 골랐고 이걸 고르고 나니까 어떤 것 같아 후회되는 건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뭔가 협력한다는 느낌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것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 공부로 이제 다가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푸는 게 있다. 그러면은 큰아이 수학은 우리가 풀어주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저학년 아이들의 수학이나 유치원 아이들은 이제 뭔가 학습지를 할 때 이렇게 같이 풀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럴 때 5페이지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한 4페이지는 아이가 풀게 하고요. 1페이지를 엄마가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20페이지 중에서 아이가 20페이지를 다 풀 때랑 엄마가 4페이지 풀어서 16페이지 풀 때랑 이게 많이 차이가 오히려 20페이지 푼 게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 같이 한다는 느낌 때문에 더 집중하고 더 잘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엄마가 가끔 실수를 틀려줘야 돼요.
그러면 와 엄마 틀렸대 자기 너무 좋아요. 근데 자기 다 맞았어요. 엄마 내가 다 맞았어. 엄마가 틀렸고 그러면 아이는 되게 우월감을 느끼면서 엄마를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야 네가 얼마나 한다고 엄마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야 내가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구나. 그러면서 애한테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걔는 가르치려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지를 한다. 뭐 문제집을 푼다. 그랬을 적에 엄마가 힘들고 귀찮더라도 만약에 힘들면 10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 뭐 100문제 중에서 5문제는 정답을 미리 보셔도 됩니다. 보시고 이렇게 가끔 뭐 일부러 틀려주고 그래서 엄마도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이거를 계속 하시라는 거가 아니라 한 6개월 정도만 하게 되면은 아이가 엄마가 뭔가 나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집을 풀거나 혹은 이제 책을 읽을 때 1페이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어주는 거죠. 특히 이제 저학년일 때는 아이한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못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부모님이 한 부분을 읽어주는데 그때 좀 재미있게 읽어주면 아이가 또 더 이렇게 흥미있게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따뜻하고 즐거운 협력을 해가는 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잘 되었을 적에 그 아이에게 조금 더 어려운 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수준으로 했는데 우리 한번 조금 더 어려운 거를 해볼까 하면서 엄마가 틀려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까 지난번엔 5개 중에서 1개를 틀렸는데 엄마가 이번에는 5 중에 4개나 틀렸어. 그러면 애가 너무 좋아하고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엄마도 노력을 해갖고 다음번에는 난 3개만 틀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야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거든요. 다음번에 정말 3개만 틀릴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마에 대한 공부를 가지면서 자기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엄마가 조금씩 잘하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말 1개 정도는 이 아이가 이제 보니까 아주 지금 잘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엄마가 다 맞아버리면 안 돼요. 아이랑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도 5문제 풀고 엄마도 5문제 푼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우리 아이 보니까 4개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1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도 4개만 맞아줘야 돼요. 4개만 맞고 1개는 너무너무 어렵다, 못 풀겠다 그러면서 엄마가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냐면 엄마 이거 나 풀 때까지 매일 풀어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문제는 계속 푸는 거예요. 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익숙해지고 잘 풀 수 있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게 도와준데 같이 손잡고 하는 거죠. 근데 아이가 혼자 가게 되면은 잠깐만 어려운 문제는 피하게 되거든요. 나 이런 문제 못 풀어. 이런 문제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부모님이 같이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따라와 주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높은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성공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을 할 때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가장 열심히 했고 가장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저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성공했던 경험이 이렇게 자긍심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녀에게 이 아이는 보니까 공부하는 능력이 아주 썩 잘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을 때 이만큼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그걸 꼭 경험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조건을 좀 만들어주는 거죠.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인데 조금 더 집중하게 하고 조금 도와줘서 그 과목을 최고로 잘 맞아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무슨 과목을 정말 잘해. 그러면서 100점을 맞았던 적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100점을 맞았는데 그 다음에 80점을 맞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100점을 맞을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해서 80점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두게 돼요. 근데 성공 경험이 없으면 맨날 이제 50점 맞고 30점 맞고 20점 맞았다. 그럴 경우에는 그게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애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매번 점수를 잘 맞을 수는 없지만 한두 번 일생에
한두 번은 꼭 점수를 잘 맞아보는 경험이 필요한데 우리 애가 아주 이렇게 인지적으로 그렇게 많이 좋은 것 같지가 않다. 그럼 저학년 때 빨리 100점을 맞아보는 경험을 하면 그 아이는 두고두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묻죠. 엄마, 아빠 공부 잘했어? 그러면 엄마, 아빠는 내가 제일 잘한 점수를 기억하고, 야, 엄마는 그래도 95점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경험이 아이한테도 이제 자신있게 얘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그러니까 시험을 좀 뭐 최고치를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늘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수준에 맞는 거를 성공적으로 아이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실수를 허용해야 돼요. 실수를 허용하지 않게 되면 겁을 먹게 되고 자꾸만 이제 주저주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점점점 멀어져 가기 때문에 실수를 허용하고 실수를 했을 땐 살짝 뭔가 방법을 도와줘서 아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엄마가 보니까 조금만 이거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너가 지금 70%까지 왔어. 30% 가면 되거든. 근데 그 덧셈이나 뺄셈 그걸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그 실수한 거를 수정해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실수를 우리가 한 번은 허용하지만 반복되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계속 돼도 우리는 그거를 허용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는 또 우리는 인생에서 늘 실수를 할 거거든요. 근데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 수용적인 태도를 경험해야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공부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통해서 성공 경험도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실패 경험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부는 정말 그걸 경험하기에 좋은 도구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거나 어떤 테스트를 했을 적에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답을 하거나 답을 못하게 되는데 정말 지식이라는 거는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뭔가 내가 그 중에 하나는 아는 거가 생기게 되고 내 수준에 맞는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공부는 성공 경험을 하게 하거나 실패 경험을 하게 해요. 그래서 공부가 나를 이렇게 쥐고 아이를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공부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용을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의 실수는 아이가 나중에 인생에서 현장에서 실수하는 것을 미리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당히 가벼워져요. 공부가 꼭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부담이 되고 아이의 행동들이 일거수일투족이 걸리게 되는데 이 아이는 공부를 통해서 인생의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경험해야 될 걸 미리 실수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태도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공부가 정말 좋은 도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이렇게 묶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나를 지게 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를 쥐락펴락하게 하는 그러한 그 태도로 다 가게 되면 우리도 인생이 나를 쥐락펴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실수를 허용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복과 응용을 저는 꼭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자꾸만 이제 선수학습, 선행학습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문제집을 잘 풀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자꾸만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까지는 물론 중고등학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이가 잘 풀었다 하더라도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또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 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자전거를 맨 처음에는 실수하면서 막 넘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한 손 잡고도 타잖아요. 그러면 그 자신감, 나는 자전거 한 손 잡고도 해. 그 숙달감이 아이를 되게 편안하게도 하고 자신감을 갖게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가 쉬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가 훨씬 수월해져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문제를
잘 풀게 됐다, 잘 알게 됐다. 그러면 그걸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기보다는 그걸 좀 반복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노출을 시켜서 그 아이가 다양한 형태에서 그거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숙달감을 느끼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숙달감을 가진 상태에서는 응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잘 타요. 그러면 이제 숙달이 잘 됐으면 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손을 잡고 탄다든지 아니면 어디로 넘어가게 하는 이렇게 게임을 한다든지 혹은 속도 게임을 한다든지 그래서 응용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근데 자전거 잘 탔으니까 이번에는 딴 거 배우자 이렇게 되면 자전거를 능수능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학습에서는 그걸 능수능란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덧셈을 했다. 그럼 덧셈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면 슈퍼마켓 놀이를 할 때 빨리 암산을 통해서 계산하는 능력을 키울 수도 있고 아이가 계산을 정말 너무 잘한다 그러면은 슈퍼마켓 놀이를 할 때 돈을 받는 사람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능수능란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주어졌을 때 그 아이는 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해. 이러한 이제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부모님들이 나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게 그냥 잘해 이런 것도 좋지만 나는 다른 건 그냥 그런데 꽃꽂이는 정말 잘해. 그러면 그분이 더 자긍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숙달감을 갖게 되면 내가 다른 거는 잘 모르지만 그거는 정말 잘해. 그러면서 자긍심도 갖게 되고 그거를 응용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사회가 너무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냥 이렇게 통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는 연습들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학습을 좀 이렇게 숙달하면서 머무르면서 응용을 할 때 그거가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뭐 이거를 뭐 점수 따서 토플 패스하듯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복과 응용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적 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정말 마음의 힘이 필요해요.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는 뭐냐면 일단 하고 싶은 마음,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있어야지 뭔가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자신감이 있어야지 뭔가 또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심리적인 힘을 통해서 이렇게 스타트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스타트의 첫 번째는 자아존중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존중감이 있어야지 내가 공부를 잘할 거라는 추측도 하게 되고 하면서 실수도 견디고 이겨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자아존중감이 부족하게 되면은 자꾸만 나는 못해, 나는 못할 것 같다, 자꾸만 위축이 되면서 점점점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아존중감을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되는데 자아존중감을 키워주는 방법은 일단은 그 지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엄마는 네 편이야. 엄마가 너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네 편이 되어줄 수 있고 네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이제 사실은 다 많이 컸어요. 20대거든요. 근데 그 두 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요. 뭐가 네가 생각하는 대로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조건 힘내, 잘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네가 애쓰는데 뭔가 한계점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늘 이러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그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은 나는 네 편이고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나는 너를 늘 지지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맨 처음에 그 앞에서는 뭐 괜찮아요. 그렇게 왜 이렇게 민망하게 그래 이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지지를 보낸다는 것은 그 아이가 내적인 힘이 점점 자라게 하는데 정말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물론 혼낼 때 혼내지만 아이가 뭔가 의지적으로 할 때, 노력을 할 때 엄마는 네가 하는 걸 전적으로 지지해. 그리고 엄마 아빠는 네 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게 지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자아존중감을 갖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거가 있냐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하는 거. 그 부분이 자아존중감을 아주 건강하게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험을 치르거나 경기를 치렀는데 얘가 사실은 경쟁 대상인데 그 아이가 잘했어요. 그러면 사실 엄마 마음도 불편하잖아요. 그냥 칭찬해주기도 뭐 괜찮다고 막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기도 애매한데, 그럴 때 이제 아이도 똑같은 마음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먼저, 엄마, 걔 뭐 했는데 사실은 나 걔하고 경쟁 대상인데 걔가 잘해서 좀 나도 기분이 좀 묘하긴 했지만 그래도 걔 참 잘한 거 열심히 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엄마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와, 너가 그 아이의 잘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가 딴 아이를 인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게 되면요, 이 아이는 상당히 자아존중감이 커집니다. 왜냐면은 두 아이가 같은 거를 했는데 못한 나의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잘한 그 친구에게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내가 못했다는 생각보다는 그 아이가 잘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뭐 경쟁의 그 대상 아이가 잘했어요. 그럴 때 내가 이번에 졌어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해서 참 잘했어요. 좀 부럽긴 하지만 그래도 걔는 열심히 한 것 같고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아이도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적에 엄마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기보다는 그 친구의 잘한 거를 이야기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못한 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아존중감은 지지가 상당히 필요한 요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를 지지를 해주고 또 아이가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가 몸에 익숙치 않게 되면은 딴 사람이 나보다 잘했을 적에 자괴감에 들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깎아내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되게 마음이 불편해서 그 부분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자아존중감은 양방향적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충족 예언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번에 수학 점수를 90점을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충족 예언인데 이 충족 예언이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줘서 그 말이 맞게 되는 경험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는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조건 그래 너는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됐다 계속 실망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 충족 예언은 자기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믿고 그걸 이제 확신하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 경험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가 이번에 그 테스트를 하게 되면 몇 점을 맞을 것 같니? 이렇게 물어요. 엄마 나 70점을 맞았는데 이번에 90점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물어야 되죠. 그럼 90점을 맞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니? 이걸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엄마가 전적으로 널 지지하니까 한번 도움 필요한 거 얘기해봐. 한번 이번 목표로 해서 네가 예측했던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그래서 그때는 아주 쉬운 거부터.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목표 정해놓은 대로 실행을 했더니 점수를 땄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엄마 내가 생각한 대로 됐어. 내가 말한 대로 됐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 말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를 예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배는 95점을 이렇게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하면서 그럼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게 동시에 그러니까 자기 충족 예언은 예언도 하지만 그 예언에 맞는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가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이
앞에만 얘기하고 뒤에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가 약간 뻥이 돼버려. 그리고 스스로도 안 믿어. 아, 나 이제 다시는 이런 거 안 할 거야. 말도 안 할 거야. 그래서 너 이번에 몇 점 맞을 것 같니? 그러면 엄마 묻지 마. 나한테 묻지 마. 안 맞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성공 경험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 거를 잘하냐면요.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이제 내가 95점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95점을 맞아요. 예측한 게 딱 맞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내가 100점 맞을 것 같아요. 근데 50점. 그거는 점수도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자기가 뭘 얼마큼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뭘 얼마큼 아는지도 몰라요. 자기 통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가 이제 100점을 맞았는데 저는 암만 해도 망쳐서 70점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아주 잘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고 우연히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확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충족 예언은 나를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자 이것만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보고 그거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그거에 맞게 걸맞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충족 예언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기 교실은 내가 목표를 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자기 행동의 방향을 이렇게 결정짓는 거예요. 그건 혼자서 안 돼요. 아까 자기 충족 예언을 할 때 같이 얘기했던 건데, 너가 이번에는 몇 점을 목표로 했어? 엄마 80점을 목표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80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니? 그러면 뭐 이렇게 줄줄줄 나와요.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면 이제 순서를 정하잖아요. 그럼 그걸 말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봐. 엄마, 나는 이번에 이 과목을 95점 맞기로 했는데요. 그러려면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하나씩 해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아이의 메타코그니션, 상위 인지를 발달시키거든요. 근데 똑똑하다는 건 뭐냐면 점수만 잘 받는 게 똑똑한 게 아니라 자기 행동을 위에서 통찰할 수 있는 게 똑똑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은 메타인지가 발달해요. 그러면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한 사람을 되게 똑똑하다 그러고 되게 멋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러한 자기 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의 메타인지가 발달할 수가 있고 그거가 아이를 지혜롭게 해요. 사실은 공부를 하는 건 지식을 쌓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지식을 쌓는 이유는 지혜를 갖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해력을 갖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자기 교실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 위에서 자기를 생각하게 하는 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오늘 이번에 목표가 뭐고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그냥 애가 쓰기 싫어하면 엄마가 써줘도 돼요. 애들 쓰는 거 상당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썼어요. 그럼 네가 한번 네 말로 한번 말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아이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을 말하게 해주시는 거, 그게 자기 교실을 통해서 키울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조절이에요. 자기 조절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감정 조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 조절도 해야 되고, 행동 조절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절하면 행동 조절로 그걸로만 한계 제한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너가 방해가 되는 게 뭐니? 물어보셔야 돼요. 엄마 자꾸만 딴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앉았는데, 책은 안 넘어가고요. 생각만 이렇게 멍 때리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아이는 생각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요. 지겹고요.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그 기분이 이렇게 나빠져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서 동기화가 안 되고 부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을 일단 읽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책상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꾸만 물이 먹고 싶고요. 화장실에 가고 싶고요. 동생이 보는 거 같이 보고 싶고요. 엄마가 요리하는 거 보고 싶고요. 자꾸만 제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무조건 참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마음도 협조를 안 해. 생각도 협조를 안 해. 몸도 협조를 안 해. 너 정말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하는 거죠. 근데 되는 건 뭐야?
일단 묻는 거예요. 엄마, 근데 5분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5분 돼? 좋았어. 그러면은 엄마가 5분을 도와줄게. 그러면은 너가 5분은 하고 엄마가 5분 옆에서 지켜줄 테니까 5분 동안 한번 해봐봐. 그리고 이번에 목표는 10분이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서 됐어요. 그럼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5분을 조절했어. 그 말을 써주는 거야. 네가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딴 데 돌아다니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잠깐만 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딴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조절해서 5분을 잘하게 돼서 5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네. 그러면 맨 처음에 5분을 조절했고 5분을 조절했으니까 이번에 10분을 조절하게 됐어. 그럼 그 다음 목표는 얼마나 몇 분을 조절하는 걸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제시하게 되죠. 왜냐하면 성공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래도 도와줄 거야. 그래서 아이가 숙달이 되게 이러한 그 조절 훈련이 몸에 붙을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는 아직까지 자기 조절할 능력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문제인지 행동이 문제인지 생각이 문제인지 해서 이렇게 그걸 파악하고, 생각은 스탑하라고 하세요. 딴 생각이 들면 허벅지를 탁 치면서 스탑!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거는 거기다 엄마가 껌을 붙여놓을 테니까 거기 앉아 있어. 이런 식으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해주시고, 감정 부분은 너가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감정, 생각,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는 거가 아니라 인성도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제 공부를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딱 정리를 한다면, 공부에 대해서 편견도 갖지 말고요.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오만하지도 말고, 공부라는 것은 인간이 정말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에 내가 묶이는 게 아니라 공부를 내가 쥐락펴락하면서 내 인생에, 우리 아이가 인생의 도구로 쓸 수 있게 잘 스킬을 키워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놀이 학교를 엄마랑 아이랑 같이 다니는 기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